아웃라이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낯선데요. 아웃라이어는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블랙스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백조는 당연히 하얀색이야 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분에 블랙스완, 즉 검은색의 백조가 존재를 하거든요. 1000마리의 백조만 보다가 한 마리의 검은 백조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게 뭐지? 하는 그 예외성과 그 충격성이 있는데요. 즉 과거의 모든 통념을 뒤집는 결정적인 어떤 것이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라이어의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로 글을 매우 재미있게 잘 써서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성공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적적 이득이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누적적 이득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프로 하키 선수들은 동료들보다 좀 더 나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결국 그 하키 선수는 천재적인 아웃라이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나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면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1만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점인데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정도 연습을 해낼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스스로의 재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기회를 붙잡아야 그 수치에 도달할 정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양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강북도장, 녹사장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아웃라이어 함께하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IQ 테스트인데요. 1921년에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은 IQ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터먼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을 검사해 IQ가 140이 넘고 무려 200에 다다르는 1470명의 학생들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천재 집단의 삶을 추적하게 됩니다. 물론 터먼은 천재 집단의 학생들이 미래의 엘리트가 될 운명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IQ가 높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고 이는 무언가를 성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결과가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는 천재들이 지능의 척도로 보았을 때 최상급의 정의라는 사실에 굉장히 매료됐었죠. 그러나 천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다수가 그저 평범한 직업에 종사했으며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심지어 터먼이 실패로 간주하는 경력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터먼은 나중에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재들의 얘기가 회자되고는 하지만 앞의 결과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천재를 양육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터먼의 연구 결과는 그와는 달랐죠. 천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터먼은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A그룹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B그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었고요. 나머지 C그룹에 대해 터먼은 엄청난 지적 능력을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그룹과 C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터먼의 조사에 의하면 변수는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요인, 취미 등이 아니라 바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하네요. 결론이 굉장히 의외스러운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A그룹에는 중상류층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반면에 C그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경제적 여력의 유무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문제였다는 것이 참 의외인데요. 가정 환경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그와 관련해 가정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자 아네트 라누 박사가 가정교육에 관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과 가난한 집안, 흑인, 백인 어린이들을 골고루 선별해서 12가정을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조사도 아주 밀착해서 했는데요. 각 가정을 20회 이상 방문해 1시간 이상씩 관찰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12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라루가 얻어낸 결과는 그런 기대와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의 교육 철학은 오직 2가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중 양육과 자연 방임 양육이었는데요. 라루는 중산층 부모의 스타일을 집중 양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재능과 의견, 기술을 길러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부모는 자연적인 성장을 통한 성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 방임이었죠. 그들은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은 지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스스로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죠. 그만큼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인한 폐단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루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가 볼 때 가난한 아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더욱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종종 품임도 더 좋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집중양육은 막대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 중산층 자녀는 매우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팀워크를 배우고 고도로 짜여진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성인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법도 익히고요.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말하는 법도 배우게 되겠죠. 이와 달리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은 남과 거리를 두고 행동했고 신뢰하지 않고 저항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하고 상황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로 커가게 되겠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회지능이라고 하죠. 그것은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인종에 따라 나뉘는 것도 아니죠. 라누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다양한 집중 교육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그 예로 20세기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를 들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예술가이자 성공적인 사업가를 아버지로 둔 덕분에 그의 유년기는 말 그대로 집중양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에티컬 컬처 스쿨에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었어요. 그곳은 학생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죠. 나중에 오펜하이머는 에티컬 컬처 스쿨에서의 배움을 평가할 때 어려운 조건 아래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하고요. 이 배움은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대학교 다닐 때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퇴학을 당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오펜하이머는 적절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정학처분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죠. 집중교육을 통해 천재성을 발휘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네, 책에서는 크리스토퍼 랭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랭건의 IQ는 경이로운 수치인데요. 자그마치 195나 된다고 하네요. 그는 10대 초반에 이미 이론 물리학 분야의 책들을 폭넓게 읽었고요. 16살에는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쓴 어렵기로 유명한 수학의 원리를 읽고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처럼 어려운 책들을 혼자서 독파할 정도였다면 정말 대단한 천재였네요. 네, 랭건은 아인슈타인에 비길 만한 천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랭건의 어린 시절은 비참했다고 하네요. 보즈만이라는 작은 마을의 황량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요. 집안은 늘 술에 취해 화를 내는 양아버지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랭건은 어린 시절에 권위에 대한 불신과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고요. 그의 부모는 의사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협상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는 권한을 배우는 대신에 불신, 거리를 두는 법, 의심하는 법 등을 배운 것인데요. 이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보즈만을 벗어난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결함은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장학금을 박탈당하고도 랭건 학교 측에 적당한 항의나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천재라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가정 환경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 유태인들의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 생각나는데요. 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성공이 다양한 기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부모의 양육 정책이 무엇인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등의 요인에 따라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해 나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요소가 뒷받침되어야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대부분 명예나 부 등 세속적인 성공인데요. 하지만 인생무상이란 말처럼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상대님께서는 천지성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지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천지는 우주라는 말과 상통하고 영원함의 상징이므로 우주적인 성공,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성공,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공, 천지와 함께하는 성공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또 천지 성공에는 천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천지 성공이란 만물이 성숙하는 대자연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의 천지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교육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 상대님께서는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무옥대도를 통해 후천 가을에 상생의 세상을 열고 천지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천지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제님 대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책에서 저자는 또 다른 성공의 요건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관습과 전통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에팔레치아 산맥 등 고지대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원인은 명예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이 명예문화는 주로 산간지방이나 고도가 높고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높은 암석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경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염소나 양을 치게 되죠. 이처럼 목축을 주된 생업으로 삼는 문화는 농작물을 키우며 발달하는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네요. 농부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하지만 목동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목동은 남에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명예문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에게 시켜서 학생들을 향해 심한 욕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일부 학생은 모욕을 당한 후에 굉장히 화를 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반응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그 원인이 정서적인 안정, 지적인 수준, 신체적인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북부 출신 학생들은 그 일을 대체로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웃어 넘겼는데요. 남부 출신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꿔 성공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선두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과 관습이 그 사람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탄생시킨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소멸된 이후에도 살아남는다고 하네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릴 적 가정 환경과 교육,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웃라이어는 성공에 대한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행운과 그들이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 세대 등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봤죠. 성공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정과 노력의 산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었죠. 물론 그들에게는 그 기회를 움켜잡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서 개인은 결국 사회라는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즉 성공은 역사 문화적 유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공한 사람도 좀 겸손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시간을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운은 그 운이 있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 운과 때와 사람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운과 그 때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천지가 성공하는 후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만물이 성숙하는 이때에 상제님 대도진리를 만나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북도장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아웃라이어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천지성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천지성공은 천지와 더불어 이루는 성공을 말하는데요. 만물이 성숙하는 대자연의 가을철을 맞아 천지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에 대해 새롭게 눈뜨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웃라이어를 권해드립니다.